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사실 한 2회 전에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교 말씀한 동영상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뵈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전혀 생소하지 않고 잘 아는 분을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부탁받은 거 이제 2시간인데요. 2시간 이어서 하면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강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왜 이 좌파 사상을 벌이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현재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대학은 이제 81년도에 입학을 해서 소위 말하는 386 세대 그 앞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되던 때 제가 다니던 세문안교회 중등부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게 산기도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들 내려와서 잘 때 제가 다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고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크리스찬 학교들만 쭉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숭실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숭실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 그중에서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줘서 그걸 3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 학교로 어디 전공으로 가면 좋을까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저희 세문안교회 고등부에 지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이양호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중에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그 역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그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젊었을 때 저를 가르치면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초롱이는 이 다음에 대학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앞으로 뭐 하고 싶냐 해서 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사회학과를 가래요. 그래서 제가 사회학과를 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회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알아야 앞으로 미래 목회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해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회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이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일리가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는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사회학 중에서는 저는 주로 관심이 갖는 거는 이 예술사회학이나 문화사회학 그런 게 좀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데 이 운동권 그 노래 부르는 그런 서클이 있어요. 동아리, 메아리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과 공부, 학교 전공 공부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회과학 서적이죠. 어떤 그 대체로 보면 다 좌파 서적인데 그런 거 이제 출판돼서 나오면은 그냥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가고 졸업할 때쯤 돼서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을 이렇게 보니까 5단짜리 책꽂이로 한 5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유학 갔다 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사 다니면서 다 갖다 버려가지고 지금은 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열심히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랬습니다. 제가 83년도 초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메아리 노래책 그 이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해서 그거를 출판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을 했더니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치안본부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형사가 저를 만나러 와서 이틀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학교에서
지도 휴학이라고 이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제 휴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만에 영장이 나와요. 영장 나오면은 신체 검사 없이 바로 그냥 현역 입대입니다. 그래서 전방부대로 보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 23년대 3대대 10대대 1소대 1분대에서 제가 소총수로, 그래서 5번 소총수부터 이제 8번 부분대장까지 다 하고, 이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대 보안장교죠. 연대 보안장교가 이제 저를 이제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수학적 변동자라고 이제 병무 카드에 빨간 도장이 탁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보직 변동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해보면은, 하여튼, 어떻게 하냐면은,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대대장 신고하고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는 연대 보안장교한테 가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 보안대 가서 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은, 중간에 서울 보안대 가서 또 한 번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녹화교육이라 그러는데요. 한 열흘 정도 서울대 보안대 분실에 가서 이제 뭐 하여튼 갇혀갖고 그때 녹화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85년 12월에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86년 1학기에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86년이 이제 굉장히 격동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제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학번의 사회학과 친구들은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벌써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다 이제 학교에서 징계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발적으로 학교 휴학을 하고 아예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같은 학번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구로동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저기 학교 있으면 뭐 재미있냐? 그래서 재미없다. 다 때려치고 와서 여기 노동운동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로동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울산 쪽에 가 있는데, 민주노총에 다 이제 관계돼 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통진당 해산된 그 통진당의 중앙위원으로 또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지내고 있으니까 또 어떤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사람을 만났더니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남한에서의 이제 상황은 지금 이제 공산당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의 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 혁명사 이런 걸 다 공부하는데, 모든 혁명운동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공산당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이제 혁명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부 공산당이 없으면 절대로 혁명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참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예 이제 휴학을 해버리고, 그때는 이제 두 번 다시는 학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학교 그냥 때려친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길로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활동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제일 먼저 이제 공산당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제 중앙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조직을 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앙위원회를 만드는데 중앙위원회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앞으로 혁명의 노선을 지도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냐? 학습부터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만나서 해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서울 외곽에 있는 전문대 같은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대 가면은 빈 강의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빈 강의실에 앉아서 주로 공부도 하고, 하여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들끼리는 하여튼 눈에 안 띄게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막스 레닌, 마오쩌둥의 그 원본, 그 저작들을 하여튼 거의 빠짐없이 다 직접 그 자리에서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둘러앉아서 같이 읽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 이런 것도 짜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공산당사를 이제 공부해 보면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까지 포함해서 남한에서 그 공산당을 만드는 그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대부분. 왜 실패하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공산당을 만드는 분들이 그 기밀 유지의 그 원칙을 제대로 다 지키지 않아서 다 이제 검거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된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 그 기밀 유지의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때쯤 돼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학생 운동권에서 좌파 사상을 그냥 받아들인 정도, 동의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 단계 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념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스 책에 제가 거의 심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스 얘기만 하고 막스 책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잠깐 1시간 동안 휴식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오전 시간에 공부할 때 그 막스의 정치경제학 그 중에서 뭐라 써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설명. 그래갖고 이제 잤는데, 잠깐 낮잠 잤는데, 꿈에 막스가 제 앞에 딱 나타나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뜻으로 썼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하여튼 생생한 거예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방금 막스한테 설명 듣고 왔는데 아까 우리가 이거 이해 안 됐던 거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딱 떨어지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면은 우리는 조직을 항시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연해주라든가 혹은 중국 쪽에 우리가 본부를 두고 중앙위원회 본부를 두고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에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내부 논쟁은 그 토론 시간에 어떤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이게 주체 사상, 그러니까 주사파의 주장을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딱 들으면 알거든요. 주사파, 주체 사상도 다 우리가 웬만큼 봤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정통 막스주의와 동일한 종류의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철저한 막스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이제
주체사상 원론 두 번째 페이지인가 딱 나와요. 읽으면. 그러면은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거는 유물론 역사발전 원칙이나 철학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견해로 보는 거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의도,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하부구조라 그래요. 하부구조.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경제활동,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생겨나는 생산력, 그 사회의 경제력이죠.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게 이게 사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의 또 집단으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의식, 어떤 의도 이런 거는 역사 발전을 이끌어가는 참된 에너지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원래 고전적인 그런 막수의 원칙인데 이게 주체사상은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나쁜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사파의 옛날에 대부라 그러는 김영환 씨가 북한에 다녀왔잖아요. 북한 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회의를 느꼈다.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의를 느꼈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북한 사람들 간부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주체사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또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후진성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실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게 가장 무식하게 적용되면은 그게 몸으로 다 때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라는 게 옛날에 요새는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천삽뜨기 운동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리말 운동 그래갖고 그게 다 뭐냐면 기계로 하면 되는 거 기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당신 좀 이상한 말 했다고 비판한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끼리 따로 회의를 했어요. 저 친구가 암만 해도 주사파에 끈아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이제 파고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자기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주사파 이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사파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제 누군가가 그 친구를 이제 접촉을 해가면서 주사파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형태의 주사파가 조직을 말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상 투쟁이라 그러는데 논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저희가 한 20일 정도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는 방식은 첫째 날에 뭐라 하냐면 문방구에 가서 이 빈 노트를 두꺼운 거를 한 권씩 다 사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주장하는 걸 말해라는 것도 받아 적어요. 내가 주장한 것도 받아 적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가면서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논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논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기고 그 친구가 이제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올 때 자기 비판 문서를 써서 와라. 소위 말해 자아 비판이죠. 그걸 써오면 우리가 그걸 읽고 접수하고 논쟁 끝나고 다시 우리가 사업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안 써왔어요. 그래서 왜 안 써왔냐 그랬더니 다른 논쟁을 하나 더 해야 된대요.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혁명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전략이라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략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민중봉기입니다. 근데 무장봉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장봉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동시다발적이고 전국적인 무장봉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건 망상이다 이렇게 망상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혁명 전략 갖고는 혁명 성공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이 80년에 이제 광주 사태는 운동권에서는 그거는 무장봉기라고 합니다. 민중무장봉기로. 근데 민중무장봉기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냐면 이 정규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서 진압을 하고 들어올 때 이 시민군이 아무리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하고 뭐 장갑차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열세라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 주사파들은 이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 그러면서 미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 뭐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민중무장봉기에서 그 당해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너는 뭐 뾰족한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무력을 동원하면 된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무력이 이제 인민해방군이고요. 그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단기간에 걸쳐서 이 위아래에서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는 무장봉기 일으키고 위에서 밀고 내려고 하면은 이거 단기간에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사파들은 혁명운동을 할 때 북조선 노동당과 긴밀한 협력하에서 이렇게 혁명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종북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조선의 무력과 또 북조선 노동당의 지도를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남조선 혁명 해방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에 사실상 저희가 쉽게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지도 노선이라는 거는 막스 레닌주의가 맞는데 구체적인 혁명 전략에 가서는 주사파들의 혁명 전략이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목에서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사파가 그게 뭐 이론적으로도 뛰어난 이론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학생운동이 다 주사파 운동이 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 주사파 주체 사상이 이론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고 이 한반도라는 상황이 이 주사파들이 보기에는 이 북한의 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요 전략 외에는 실제로 과연 성공하겠느냐, 혁명운동이.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사파가 이 전략을 들고 나오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투쟁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사파가 조직을 다 장악해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이제 그 주사파가 학생운동 안에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학생운동을 다 장악해 나가는 거죠. 1986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출근하는 거죠. 출근하면은 만나면 첫 번째 얼굴 보고 하는 인사가 어젯밤도 대남방송 들었냐 이러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 못 들었다 그러면 넌 들었냐? 나 들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듣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약본이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들 그거 읽어보라고. 그 정도로 됐는데 결국 그때 이미 학생운동의 70에서 80%가 주사파가 됐습니다. 86년도에 이미. 그리고 노동운동은 그보다 조금 뒤입니다. 87년, 88년. 그래서 88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노동운동으로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서 주사파가 아닌 비주사파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튕겨져 나와서 걔네들이 어디로 갔냐면 언론으로 많이 갔습니다. 고시 보고 공무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이런 것도 많이 차리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주사파들이 너무 이제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운동도 이게 이념적으로 똑바른 게 잘 돼야 되는데 주사파 같은 이런 형편없는 이론이 대세가 되었고 막 가니까 그때 저는 그거 보고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조직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조직을 해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사파들한테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사파들이 이게 사상투쟁을 하다가 그 조직이 접수가 안 되면 곧바로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이걸 정보를 줘버려요. 그래갖고 일망타진돼서 이쪽 조직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게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거를 해산하고 우리가 도피해야 된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해산해버리고 다시 이제 결성하기로 했는데, 저는 다시 결성할 때는 이제 가지 않았죠. 왜 안 갔느냐? 제가 그걸 운동을 쭉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새롭게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평등한 세상, 모든 민중들이 혹은 인민들이 잘 사는 세상, 그죠? 공산사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갖고 이제 이념 투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떤 혁명의 무슨 대의, 그런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욕심, 본능, 그런 거에 기초한 활동이라는 게 이제 눈에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점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책은 읽고 있지만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세상이 오면 좋은 세상이 오면 이제 저 강남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 그거 다 우리 거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좋은 자동차 그거 다 우리가 하나씩 다 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뭐 대우, 현대 같은 대기업 그런 거 이제 다 쪼개가지고 작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거기 다 이제 우리가 다 쉽게 말하면 CEO가 돼서 그거 다 우리가 운영하고 할 거니까 좀만 참자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거 결국 그거 하셨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회의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댐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댐댐이. 그걸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조직을 해산하기 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뭐 그렇다 하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는데 다들 뭐 근사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민중해방의 그날에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자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 막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 순서가 됐어요. 제 순서가 됐기에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혁명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인간이 되자. 인간이 돼야지 이래갖고는 안 된다. 자, 그걸 손을 떼고 나와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뭐 신문 기자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해서 신문 기자 시험 준비도 겨울방학 내내 한번 해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회개하고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1년 준비해서 이제 신학교 갔고요. 신학교 가서 이제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공을 성서학을 하게 되고 바울신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사실상 바울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저의 어떤 방황, 혼란 그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저는 완전히 이제 소위 개종을 하듯이 그죠? 개종을 하듯이 이제 사상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향을 한다 그럴 때 전향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향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이념을 한번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종교적 개종과 거의 맞먹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경험 속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과 자기만족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 꼭대기에 내가 서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 이론을 쫙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책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쫙 염주알 끼듯이 정리가 되면서 이 지식이 다 쫙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평생 동안 직업적 혁명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무너뜨려야지만이 이게 전향이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A에서 B로 건너가려면요. 이 B라는 게 있어야지 A를 버리고 B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이제 신학 공부하고 바울 신학 하니까 A를 버리고 제가 B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확실한 게 또 있으니까.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좌파 학생 운동한, 이념 운동한 사람들은 이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그만두고 손을 떼고 나와도 완전히 건너가야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건데 건너갈 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건너갈 땅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엉거주춤하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치적으로 보면은 암만 잘 돼봐야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도에 와서 딱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저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 건너갈 수 있는 거를 장기간 공부를 해가지고 건너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분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승만의 책을 미친 듯이 읽다가 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넘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 특히 이제 막시즘의 핵심은 경제학이거든요. 이 경제학 이론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되 사회주의 시스템을 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다가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전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16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학위를 3개 하고, 제가 목회도 한 3년 반 담임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16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한 겁니다. 한국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 제가 떠났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16년 전에 그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새로운 나라가 여기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타문화권, 제가 선교사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문화적으로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특히 TV나 신문을 보면 적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왜 이렇지? 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전체가 왼쪽으로 많이 이동해버린 거예요. 좀 이상하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정치 문제 이런 거에는 관심 끈 지가 오래고, 저는 이제 순수한 말로 바울시나 연구에만 제가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용히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요. 그 2012년에 그 아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이석기 통진당 아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가 그때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12년 5월인데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근데 RO가 뭐냐면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래서 혁명가 조직입니다. 직업적 혁명가 조직, 타칭 혁명가 조직들인데, 이분들이 합정동에 있는 어떤 카톨릭 성당에서 모임을 한 거죠. 몇 명 모였습니까, 그날? 130명이 모였습니다. 130명. 이런 강당에 130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 뉴스 보는데, 아로 사건이 이제 뭐 보도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과를 먹다가, 이거 거의 떨어뜨렸어요, 이거, 사과를. 너무 놀래가지고. 왜 놀랬냐면요. 여러분들은 통진당, 아로, 이런 사람들이 130명 모여서 회의를 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같이 이런 좌파 조직 활동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런 조직 활동할 때 우리가 보안 원칙, 기밀 유지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이 조직 활동 이런 거는 할 때 절대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가명, 본명은 철저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쓰던 가명이 있어요. 그 가명은 김초롱이 아니에요. 다른 일입니다. 서로 부를 때도 그걸로 부르고, 이 실명을 아는 사람끼리는 같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줄줄이 엮여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점조직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사업은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의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본명도 모르고, 가족관계, 여하튼,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내다가, 이 가족관계를 묻는다든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묻는 거는 절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철저하게 몰라야 됩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 가명을 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때 3명 이상, 4명까지는 봐주는데요. 5명부터는 이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5명 이상이 모였다.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10명 모였다. 그러면 그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예? 어떻게 위험하게 10명이 모였냐 이거야. 다방이 되건 커피숍이 되건 어디가 되건 간에. 그건 절대로 허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130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가명으로 모인 게 아니고 실명으로 모였어요. 여기 이름표 다 달고 모인 거예요. 이거는 보안 원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미친 짓으로 이제 생각되는 건데, 직업적 혁명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보안 원칙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이분들 철저하게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130명 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보안 원칙을 집단적으로 어기면서 모였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다들 정신이 나가서 돌아서 그랬다. 두 번째 뭐냐면 그래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된다가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정세 판단이라 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조간신문, 석간신문 다 갖다 놓고 쭉 펴놓고 정세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격해야 되고 공격할 때 슬로건은 뭘 해야 되고 이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정세 판단하고 투쟁 계획을 세우고 이걸 다 이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정세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혁명의 간조기가 아니고 만조기다. 즉, 간조기 때는 지하로 다 숨어들고 절대로 신분 노출 피해야 되는데, 만조기가 되면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진 않지만 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명을 달고 활동하고, 그래서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이분이 조직의 소위 말하는 영수인데, 국회의원 빠지다고 실명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즉, 그래도 된다요. 그리고 그날 130명이 모여서 토론한 주제가 뭡니까? 뭐냐면, 머지않아 곧 남조선에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개개인의 활동 지침,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뭐 압력밥솥 사용해서 폭탄 만드는 법, 그죠? 사제 권총 만드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통신시설이나 뭐 철도라든가 또 상수도 뭐 이런 거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남한 내에서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쪽이랑 교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인데 북쪽의 교감을 잘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의 회의를 할 정도면요,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위기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나. 그날부터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솔직히 좀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예 모르면 편안하게 그런 뉴스 보고도 잠을 잘 텐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아니까 어떤 친구들인지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년 전에 국정교과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을 때 제가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사실 그런 경험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좀 깨달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활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이념에 대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된 데는, 그 과정에는 1987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펜앤마이크, 거기서 1987년이라는 영화에 대한 그 영화평 쓰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투쟁을 주도한 그 주도 세력은 전대협 핵심 세력인데, 전대협 핵심 세력은 이제 거의 100% 주사파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6월달, 5월달부터 계속 가두 투쟁 나갔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 4학년으로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입시 준비하려고 이제 성경 그때 안 읽던 성경 열심히 읽고 있을 텐데, 그때 매일같이 가두 투쟁 나가는데, 신문에도 보니까 나중에 넥타이 부대가 합류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국적 시위가 돼서 결국 헌법 개정하는 거 이게 쭉 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가두 투쟁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주사파가 주도하는 건데 내가 거기 왜 나가냐. 그런 마음이었고, 두 번째, 그 투쟁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먹구름이 좀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쟤네들이 주사파 애들인데, 얘네들이, 직선제 투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민주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화 세력.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붙이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내가 보기엔 빨갱이인데 주사파 아주 그냥 새빨간 애. 저도 물론 빨겠지만은 걔네들도 빨간 애들인데 얘네들이 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딱 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안기관이나 뭐해서 뭐 간첩 잡고 이렇게 하면요 뭐라 하냐면 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냐 뭐 이렇게 갖고 막 일어나서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제가 그때부터 좀 우려는 했었어요.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그때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7년 상황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공산 세력입니다. 공산 혁명을 꿈꾸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이념적인 칼라 갖고 있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는데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87년 경험하면서 민주화 세력이 되고 그 이후에 이들을 끌어안고 누가? 제도권 정치인들이 끌어안고 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놓은 거예요. 정당 안에서도 키워놓고 사회적으로도 다 키워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57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의 50대 초반에서 뭐 제 나이 또래의 요 사람들이 386 세대의 핵심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분들이 40대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렇게 장자리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5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다 장자리로 올라가서 이분들이 이제 모든 실세를 장악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저희는 부르주아 독재라고 그렇게 항상 비판해 왔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부르주아 독재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뭐냐?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오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사회의 언론, 모든 분야죠. 교계까지 해서 다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선호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반드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평생의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직업적 혁명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석기 아로 사건 때 130명이 모였지만 130명 중에서 그때 구속된 사람은 5명도 안 됐어요. 125명은 지금도 계속 활동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우리나라 주사파 세력의 3대 패밀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인천과 울산에 더 큰 패밀리가 있고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질이 떨어지는 약간 조금 주사파인데 그 중에서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었군요. 그래서 사고 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강력한 그룹은 지금 아주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0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좋냐?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착취가 없는 세상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환상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제가 그게 왜 사기인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심심해서 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요, 뭐 하냐면요, 제가 좌파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돌아다녀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무슨 수작을 꾸미나,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그룹이, 그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이쪽도 역시 막스주의자, 정통 막스주의자 그룹인데, 얘네들은 이제 노동 현장에 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룹입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그쪽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근데 비주사파 중에는 이제 공부를, 좌파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그런 이론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논문을 써서 거기다 올립니다. 물론 가명으로 올립니다. 실명 안 쓰고. 근데 그 논문들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아주 잘 썼어요. 읽어보면은 거의 대학 교수들 논문 쓰듯이 씁니다. 각주 다 달아가면서, 이렇게 잘 써요.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논문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공산국가, 러시아건 중국이건, 뭐 북한이건 쿠바건 뭐 베트남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그 나라의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경제적인 시스템은 그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은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다 압류하여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다 국유화하고 모든 공장, 기업을 다 국유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가 하나의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중에 누가 자본가 역할을 하냐? 공산당 핵심 세력. 그들이 관료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 세력들이 공산당의 아주 상층부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자본가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은 이제는 회사 CEO가 아니고 공산당 상위 관료가 그걸 하는데 그래서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이 혁명 이후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본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공장을 돌릴 때에 그 이윤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초과 이윤이죠. 그 잉여 가치라 그러는데 노동자의 어떤 잉여 노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잉여 가치 그거를 돌려줘야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착취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돌려주냐면 그걸 다 주고 나면요 회사에는 아무런 이윤이 없어요. 아무런 이윤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에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확대 재생산에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나면. 착취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착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취를. 그래서 걔네들 주장에 따르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그러니까 즉 관료들이 국가가 노동자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자기들 글에 써놨어요. 착취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착취율을 계산했습니다. 착취율. 그래갖고 같은 시기에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소련과 미국의 그 착취율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보다 동일한 시기에 소련의 노동자들은 최소한 2배에서 3배 이상 더 착취를 많이 당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다 분석해서 인용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공산사회는. 이렇게 해야만이 공산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관료와 고위 공산당원 계층들이 마음껏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또 그들이 치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데, 중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공산당 상위층이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착취한 거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치부하고 다 그게 하는데, 쉬 차이허우라고 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상장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단 중장, 대장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난번 시진핑이 집권할 때 소위 말해서 부패 척결의 한 대상, 샘플로 잡혀가지고 다 털렸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의 집에 이제 그 경찰 병력이 출동해서 덮쳤는데 보니까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605평 규모랍니다. 605평.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요거에? 여기 300평. 요거 2배만한 개인 지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 달러, 유로화를 포함해서 중국 돈 위안화가 쌓여 있는데요. 어느 정도 쌓여 있냐면 돈 세는 기계를 가져다가 세다가 기계가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저울을 가져다가 지게차 있죠, 지게차. 지게차로 돈을 떠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이게 몇 킬로면은 대충 얼마다 그렇게 환산해서 그 돈을 압수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그 각종 진기한 그 보물, 그림 같은 거 포함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면 뭐 이게 옥으로 만든 이거 뭐 조각품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다 옮겨가는데 군용 트럭입니다. 조그만 무슨 5톤 트럭 아니고요. 중국 군용 트럭 엄청 커요. 그거로 10대. 10대로, 이거 2배만한 거니까 10대를 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거를 누가? 한 명의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이라고 이 충칭시 서기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1조 5천억 원의 비자금 갖고 있다가 지난번 시진핑이 집권할 때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원래 중국에서는 이 공산당 간부 중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입만 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공산당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공산당이 해먹는데 너무 많이 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털어보니까 1조 5천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 기능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기업을 다 공개해서 소액 주주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주식회사 주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임명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요. 아예 감사 회사 동원해가지고 쥐잡듯이 그냥 먼지 하나 안 나게 다 털어내잖아요. 그래갖고 1,000원 한 장이라도 하여튼 불법적으로 CEO가 슬쩍 해먹은 게 발견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죠?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누굽니까? 형님. 그 저기 이름이 예. 그분이 이제 정치자금인가요? 뭐 어떤 그거 위반해가지고 그거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 제가 중국을 자주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 대경을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간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자주 갔다 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놀랬다는 거야, 자기들은. 야, 대한민국 너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왜? 어떻게 대통령형을 잡아가냐 말이야, 대통령형을.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놀라는 게 뭐냐면 그때 그 문제가 됐던 돈이 뭐 7억 5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7억 5천만 원 해먹었다고 잡아가냐 말이야. 대통령을. 우리 중국에서는 7억 5천만 원은 이거 돈도 아니에요. 해먹는 거는. 몇 년 전에 중국 신문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일개 직원이에요. 동사무소 일개 직원이 이거 해먹었는데 억대로 해먹어요. 억대. 근데 우리나라 돈 억이 아니고 중국 돈으로 억대.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도저히 이 부정부패를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이념 갖고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 역할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그죠?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들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한 10분간 휴식합니까? 보세요. 10분간 그러면은 좀 휴식하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